1939년 9월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세계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개전 초기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미국도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죠. 사실 2차 대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지금과 같은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1942년 10월 보잉사에서 개발한 250대의 B-17 폭격편대가 독일 상공으로 출격합니다. 그러나 무사히 귀환한 폭격기는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절반도 채 안 되었어요. 호위 전투기가 배치되기 이전인 2차 대전 초기에 폭격기들의 그 귀환 확률은 당시에 30%가 채 안 되었어요. 아울러 미국의 그 항공 기술력은 당시 독일이나 심지어 일본보다 뒤처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군 항공대의 폭격기들은 독일과 일본의 전투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따라서 어떻게든 그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해군 수뇌부와 보잉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기체의 외상, 즉 피탄 자국을 분석하여 그 취약 부분을 보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분석 결과 그 비행기의 그 외상 대부분이 그 날개와 그다음에 동체 중심 그리고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해군 수뇌부는 이에 당연히 그 해당 부분에 추가 장갑을 설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때 아브라함 와일드라는 연구원이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그 피탄 자국이 없는 곳에 장갑을 보강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탄 분포를 조사할 수 있었던 폭격기들은 그나마 대공포를 맞았어도 살아남아서 귀환한 기체다. 다시 말해 그 피탄이 집중된 부위, 그곳은 총알에 맞아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부위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그 아브라함 와일드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많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생존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 살아남은 것만 주목하고 실패한 것은 고려하지 않게 되면 사실 생존 가능성을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러한 사례는 사실 실생활에서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들의 공통점만 추려서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다든가 혹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골라 다닌다거나 그 학생이 푸는 문제집을 푼다고 특별히 성적이 더 올라가진 않거든요. 중요한 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길러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편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 18살의 그 히스패닉계 미국 소년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아주 예리한 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에 소환된 12명의 배심원들은 그 최종 결정을 위해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법정에 제출된 증거나 증언은 피고인인 소년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며 배심원의 대부분은 소년의 유죄를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뻔한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단 유죄든 무죄든 12명의 배심원들은 무조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유독 한 명만이 이게 유죄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증언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논리적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그 유죄를 뒷받침하던 증언과 증거들이 사실은 그 빈틈이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여겼던 소년의 칼은 실제로는 근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칼이었고 그 살해 장면을 목격했던 그 노파의 증언도 사실은 그 관심받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논의 중에 밝혀집니다. 결국 처음에 11명이나 유죄를 주장했지만 한 명씩 결국엔 모두 무죄로 돌아서게 되죠. 여기서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년 전에 큰 말다툼 끝에 아들이 가출을 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 이 사람에게는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나같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지 않아. 심지어 부모를 돈만 버는 기계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남자에겐 이러한 고정관념이 이 소년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제가 해드린 얘기는 사실 실화가 아닌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그 배심원 모두
각자 그 살아온 배경, 그다음에 교육 환경, 그리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그 본인들만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나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생존 편향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편향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통계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생존 편향과 확증 편향,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인지 편향들이 존재합니다. 몇 개만 더 간단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지인분 중 한 분은 자기 할머니가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면서 90살까지 사셨다면서 담배는 몸에 해롭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은 뭐 최근에 본 비행기 추락 사건 기사 때문에 실제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자동차나 혹은 자전거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뭐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편승 효과라는 인지 편향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을 쓰자면 쏠림 현상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이 그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집니다. 이 집단 사고의 강력한 형태인데 보통 회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죠. 세 번째로 너무 흔하죠. 스테레오타이핑, 고정관념, 성차별, 인종 및 피부색에 대한 편견. 우리들도 가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외에도 많은 인지 편향들이 존재합니다만 편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아침에 10분만 더 잘까 말까,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부터 직장에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큰 투자에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까지 이러한 순간에 앞에서 열거한 그런 많은 인지적 편향들이 우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이런 인지 편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그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일부 특정 두뇌 집단에게만 데이터에 접근해서 분석을 내리게끔 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통계학에만 능통한 사람들에게만 이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항공 엔지니어, 조종사, 심지어 군인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으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면 결국 배심원들 모두 각자의 자라온 환경, 교육 수준, 그리고 과거 경험을 통해 생성된 그런 편견, 고정관념들이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증언, 사실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또한 그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사실은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만을 강조해 왔었는데 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행해지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 그 요소인지 그동안 간과해 왔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 대전제인 데이터 기반 조직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로 성공적일까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의 조직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초과 달성할 확률은 77%나 더 높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9배나 더 높다. 그리고 경쟁 업체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할 가능성이 6배 더 높고 신규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23배나 더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조직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BI 툴과 같은 그런 포인트 솔루션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보다 빠른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그 예측 분석에 기반한 그 확장 가능한 그런 분석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발적인 직원 참여도가 높은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들보다 무려 21%나 더 수익성이 높다고 하네요. 뭐 당연하겠죠. 직원 참여는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 수행하는 업무에서 오는 만족감과 거기에 따른 그런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동화는 그 직무 만족도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이고, 직원의 74%는 자동화가 실제로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직 내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수많은 수동조기구, 지루하고 타임 컨슈밍, 시간을 허비하는 프로세스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피로도가 쌓이면서 참여 부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동화가 도입되면 직원은 참여를 높이고 목적의식을 갖고 당연히 하이 밸류, 고부가 가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수익성도 좋고 경쟁력 확보도 보장이 되는 등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실 데이터 기반 조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2019년 미국의 빅데이터 및 AI를 관장하는 그 임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기업 중 오로지 31%만이 우리는 데이터 기반 조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이는 2017년, 18년 대비해서 감소한 숫자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까요? 사실은 그 인지적 편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으로의 여정은 실제로 그 데이터만에 의한 단일 접근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프로세스, 사람, 그 세 영역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많은 조직에서 이 세 가지 핵심 자산이 제대로 정렬되지 않으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단절된 사일러 형태로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대로 정렬이 안 되었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 전체가 아닌 일부 특정 집단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거나, 자동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동적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그 핵심적인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사람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기본적인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가 떨어지면 데이터 기반의 그 디지털 전환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란히 정렬시켜서 동시에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석 프로세스 자동화, Analytic Process Automation, APA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프로세스, 그리고 사람, 이들의 유기적인 통합과 정렬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모든 부서의 데이터 워커스, 그러니까 데이터 노동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클렌징, 블렌딩, 프로파일링 등의 작업들을 코딩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직 전체에 데이터 민주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 간단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변환, 분석, 그리고 실행 가능한 그런 통찰력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그 조직의 다양한 수준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최고 경영진이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정확성과 정합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이 그런 구태의연한 레거시 시스템에 갇혀있지 않고 새롭고 그런 혁신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역할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분석 프로세스 자동화, APA가 갖고 있는 사상이자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알트릭스에서 제공하는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가 통합된 하나의 단일 플랫폼을 통해 그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제대로 정렬시켜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API 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여기서는 알트릭스 API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좌측에 보시면 알트릭스는 단순한 엑셀 파일부터 오라클과 같은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어떤 소스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BI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RPA의 봇 그리고 시각화 툴까지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릭스 디자이너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빌딩 블록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소스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고, 당연히 서로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플하고 자동화된 다이그노스틱 리포팅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위치 데이터 기반의 공간 분석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좀 더 정교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오픈소스 랭귀지를 이용해 분석 모델을 개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프리스크립트 분석 컴포넌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 모델링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정교한 예측 분석을 위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당연히 완성된 분석 모델들은 원활한 협업을 위해 공유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상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그 260개 이상의 빌딩 블록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면 역할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어느 부서든 알트릭스 플랫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조직 내 모든 라인 오브 비즈니스에 골고루 다양한 사례들이 분포하고 있죠. 올 상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6,400곳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산업군에 걸쳐서 골고루 알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사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최근에 저희가 유치한 주요 국내 고객사들을 좀 살펴보자면 KB증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칠성, 그리고 성남시, 창원시, 남양주시 같은 그 지자체 쪽에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B증권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KB증권은 그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데이터의 그런 그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걸리는 시간도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KB증권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그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비즈니스 통찰력을 얻기 위한 그런 고객의 어떤 패턴 분석이라든지 고객의 검색 의도를 분석한다든지 핵심 업무에는 시간 할당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는 그런 JSON 파일 포맷으로 파싱과 데이터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갔고, 사실 그 중심에는 알트릭스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DB 관리가 굉장히 간편해졌고, 서버의 스케줄링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 관리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였고, 특히 그 기존의 데이터 전처리 시 8시간 이상 걸렸던 업무들이 이제는 3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KB증권은 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분석을 목표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으로 변화하는데 한 발짝 앞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알트릭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설립된 알트릭스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투자 회사들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2017년 3월 드디어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현재 기업 가치는 70억 달러가 조금 넘고요.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총 6,400곳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500개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총 92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그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그 알트릭스 커뮤니티에서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혹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서로 해결합니다. 아쉽게도 그 대부분의 컨텐츠가 그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 고객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그 KB증권 사례가 처음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소개된 첫 번째 사례이오니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트릭스는 2022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분야에서 리더로 선정이 되었는데 알트릭스에 대한 그 평가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엔드-투-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트릭스 하면 데이터 전처리에만 강한 툴 혹은 뭐 ETL의 대용품 정도로만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확실히 데이터 전처리에서부터 예측 분석 그리고 리포팅 및 시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으로 특히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드 프리, 코드 프렌들리 부분인데 코딩 작업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기 쉬운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비추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방대한 알트릭스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21세기도) 넘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그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 영상 등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까지 기존의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등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빅데이터죠.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올바른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 데이터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행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자동화하느냐가 조직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동안 간과해 왔었습니다. 사실 APA는 새로운 개념이나 제품이 아니에요.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가 통합된 하나의 달인 플랫폼을 통해 지금과 같은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더욱더 정교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그 채팅창이나 저에게 직접 메일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그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알트릭스 디자이너를 다운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